제85장 샘. 6천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 몇백만 년인지도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지만 거대한 고래들은 온 세계 바다의 곳곳에서 계속 물을 뿜어올렸고 무수한 신비로운 병에서 나오는 성수처럼 바다의 화원에 신비의 물을 뿌려왔다. 몇 세기 전부터 수많은 고래잡이들이 그 고래의 샘 가까이에 접근하여 그 뿜어 올랐다거나 흩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틀림없는 일인데, 그러나 축복받은 오늘 이 순간, 기원 후 1850년 12월 16일 오후 1시 15분 15초, 이 순간까지 도대체 이 뿜어올리는 물기둥이 물인지 아니면 수증기에 지나지 않는 건지, 그것이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실로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에 관련된 몇 가지 흥미있는 일과 함께 조사해 보기로 하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모든 어종류는 아감이라는 교묘한 장치에 의해서 그들이 헤엄치는 물에 언제나 섞여있는 공기를 호흡한다. 그래서 청어나 대구도 가령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머리를 수면 위로 쳐들어 올리는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고래는 특수한 체내 구조에 의해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폐를 갖고 있어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임으로써만 생명을 잇는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대기 속에 나올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그 입으로는 절대로 호흡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보통 자세일 때도 향유고래의 입은 적어도 8피트 정도의 수면 밑에 있고 게다가 고래의 숨통은 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는 그 물 뿜는 구멍으로만 호흡하며 그것은 정수리에 붙어 있다. 어떤 생물에서도 호흡이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다면 공기 중에서 어떤 원소를 빨아들이고 따라서 그것이 혈액과 접촉하여 생명 요소를 혈액에 주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해도 좀 더 아는 체 않은 과학 용어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설을 인정한다고 하면 인간도 단숨에 모든 혈액에 공기를 녹여 넣는다면 콧구멍을 막아도 꽤 오랜 시간 숨을 쉬지 않고 견딜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호흡을 하지 않아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고래는 정말로 그렇게 한다. 때로 그는 충분히 1시간이나 그 이상을 바다 밑에서 한 번도 숨쉬지 않고 다시 말해서 공기를 조금도 마시지 않고 생명을 영위한다. 어찌된 일인지 그에게는 아가미가 없다. 그의 늑골과 등뼈 양옆에는 크레타섬의 미로 같은 복잡하게 이를 데 없이 뒤엉킨 메밀국수 모양의 관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관은 고래가 수면 밑으로 들어갈 때는 산소를 먹으면 혈액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러니까 마치 물 없는 사막을 건너는 낙타가 그 4개의 보조위 속에 장차 사용할 여분의 음료수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1시간이나 그 이상도 천길 바다 밑에 생명력이 축적된 여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미로의 해부학상의 사실은 뚜렷하다. 또 그 위에 수립되는 가설이 합리적이고 진실하다는 것에 나는 보다 더 수긍이 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래잡이들이 말하는 물 토해내기는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함에 빠진다. 내가 말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향유고래는 만약 쫓기고 있지만 않다면 떠오를 때 다른 때와 똑같은 시간을 수면에 머물 것이다. 이를테면 11분 떠서 70번 물을 뿜는다. 다시 말해서 70회 호흡을 하는 고래라면 언제 떠올라도 1분도 어기지 않고 70번의 호흡을 채울 것이다. 만약 놀라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올라와서 필요한 만큼의 공기를 채운다. 그 70번의 호흡이 다 차면 그제서야 바다 밑으로 내려가 그만큼의 시간을 버틸 것이다. 물론 고래마다 이 호흡률이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대체로는 모두 비슷하다. 그런데 고래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철저하게 물뿜기를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잠수하기 전에 공기 저장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래는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추적에 의한 치명적인 위험에 자신을 드러내놓게 된다. 햇빛도 닿지 않는 천길 물속으로 돌아다니는 한은 갈고리로도 망으로도 그 큰 고래를 잡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고래잡이여, 그대가 개가를 올리는 것은 그대의 솜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래의 생리적 이유 때문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호흡을 계속하는데 한 번의 호흡에 해당되는 박동수는 2-3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나 호흡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향유고래는 그 시간의 7분의 1, 이른바 일주일 동안 일요일에만 호흡한다. 고래는 다만 그 물뿜기 구멍에 의해서만 호흡한다고 했다. 만약 그 뿜어내는 숨이 물과 섞여 있다는 사실을 덧붙인다면
그의 후각이 별로 소용없다는 이유는 명백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서 코에 상당하는 것은 이 물 뿜는 구멍임에 틀림없는데 그것이 공기와 물 두 가지 요소로 막혀 있는 이상 냄새를 맡는 힘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물뿜기의 신비, 그것이 물인가 수증기인가 하는 의문 때문에 이 점에서는 아직 어떤 단안도 확실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향유고래에는 뚜렷한 후각기관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슨 부자유가 있겠는가? 바다에는 장미꽃도 제비꽃도 콜로뉴 향수도 없다. 그런데 더욱이 그의 기관은 다만 그의 물뿜는 관의 가지에만 열려 있는데 그의 긴 물뿜기 관은 이리 대운하처럼 마음대로 열고 닫는 수문 같은 것을 갖추고 있어 그것이 공기를 아래쪽에 보존하고 물이 튀어오르도록 누르고 있으므로 고래에는 목소리도 없다. 그가 꾸럭꾸럭하고 내는 기묘한 소리를 듣고 고래가 콧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 된다. 고래가 무엇을 찌꺼릴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 깊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하찮은 말을 중얼거려야 하는 게 아니라면 세계를 향해 이야기할 무엇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오, 세상은 무엇이든 기꺼이 들어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런데 향유고래의 물뿜는 관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주로 공기의 운반을 위한 것으로 수평으로 수피트가량 머리 윗부분 살갗 바로 아래에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뻗어 있다. 이 기묘한 관은 길가의 한쪽에 파묻힌 가스관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이 의문은 가스관은 동시에 수도관인가? 바꾸어 말하면 향유고래의 물뿜기는 토해내는 숨의 수증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토하는 숨이 입으로 마신 물과 섞여서 구멍으로 방출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으로 되돌아온다. 입이 간접적으로 물뿜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을 그 구멍에서 토해내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 즉 물을 뿜어내는 최대의 필요성은 그가 먹이를 뜻밖에도 물과 함께 삼킨다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향유고래의 먹이는 물속 깊은 곳에 있으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뿜어내려 해도 뿜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그의 가까이에 시계를 들고 그를 관찰한다면 그를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물뿜기와 평상시의 호흡 주기와의 사이에는 실로 규칙적인 운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로 골치를 앓는단 말인가? 분명히 하라. 물뿜기를 보았다면 물뿜기는 어떤 것인지 말해보라. 물과 공기를 분간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생들이여, 이 세상에서는 이런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 나는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간단한 일이 가장 어려웠어. 이 고래의 물뿜기만 하더라도 그 한복판에 우뚝 서 보았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거요. 그 중심부는 뿜어나오는 흰 안개에 쌓여서 아물거린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이 떨어지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래의 물뿜기를 가까이에서 봤다 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하늘이 놀라고 땅이 갈라진 만큼 난폭하게 날뛰고 있으니까 물은 그의 사면에 폭포수를 이루며 떨어진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 물보라 속에서 물방울을 보았다 한들 그것이 수증기가 엉겨서 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고래 정수리에 움푹 들어간 물뿜기 구멍의 주름 속에 한때 머물렀던 물방울이었는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대낮의 잔잔한 바다 위를 사막의 낙타처럼 그 혹을 햇빛에 말리면서 헤엄치고 있을 때에는 이따금 폭양 아래서도 바위의 오목하게 패인 곳에 빗방울이 남듯이 그의 머리 위의 구멍에도 약간의 물이 괴하게 된다. 대개의 고래잡이가 고래의 물뿜기의 진상에 대해서 몹시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런 것을 들여다보고 머리를 털어박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병을 그 샘에 가지고 가서 물을 채워서 돌아올 것도 아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물을 뿜을 때 그 바깥 둘레의 자욱한 물보라에 잠깐 닿기만 해도 여러분의 피부는 덮쳐오는 소금기 때문에 아리고 화끈화끈 아프기만 할 것이다. 나는 어떤 사나이가 과학을 탐구하기 위해서였는지 다른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바짝 그 물뿜기에 접근했다가 뺨과 팔의 피부가 벗겨져 버렸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고래잡이들은 물뿜기에는 독이 있다고 하여 모두 달아나게 마련이다. 또 한 가지 내가 들은 거짓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일은 만약 그 뿜는 물이 눈에 들어가면 장님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현명한 길은 그 무수한 물뿜기를 상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증명하여 학설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가설을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의 가설을 말한다면 물뿜기란 안개뿜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로서는 다른 이유는 고사하고 향유고래의 천성이 엄숙하고 숭고한 데에 생각이 미치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고래들과 달리 얕은 곳이나 해변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는 세상에 흔해 빠진 천박한 존재는 아니다. 그는 장중하고도 시몬하다. 나는 세상의 장중하고 시몬한 것, 다시 말해서 플라톤, 피론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피론, 악마, 주피터, 단테 등의 머리에서는 그들이 심각한 생각에 잠길 때에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와 같은 것이 솟아난다고 믿는다. 나만 하더라도 언젠가 영혼에 대한 소논문을 쓰면서 호기심에서 거울을 앞에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곧 나의 머리 위의 공기가 묘하게 구부러지며 파동치는 것을 보았다. 8월의 대낮에 얇은 판자를 깐 곰이 다락방에서 뜨거운 차를 6잔이나 마신 뒤에 깊은 명상의 경지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나의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오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한 가설을 추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위대한 것이 고요한 열대의 바다를 유유히 달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힘차고 신비로운 모습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보라, 그 거대하고 온화한 머리 주위에는 혼자 품을 수밖에 없는 명상에서 생기는 자욱한 증기가 둥근 덮개를 이루고 있고 그 증기는 사람이 이따금 목격하듯이 하늘이 그 사상의 봉인을 눌렀다는 것일까? 7빛 무지개로 번쩍이는 것이다. 무지개는 청명한 공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무지개는 증기에만 빛을 뿌린다. 그러니까 나의 경우도 마음속의 어두운 회의의 자욱한 공기를 뚫고 때로 새로 일어나는 천상의 광채로 타오를 때가 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신에게 감사한다. 많이는 의심하고 다수는 부정한다. 그러나 회의든 부정이든 그와 함께 직관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 땅의 온갖 것에 대한 회의, 천상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직관, 이 둘의 결합은 신자도 이단자도 낳지 않으며 둘을 공평한 눈으로 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제86장 꼬리. 세상의 시인들은 영양의 부드러운 눈이며 땅 위에 내리는 일이 없는 새의 아름다운 날개를 찬양했다. 나는 천상적인 점이 좀 부족한 꼬리를 찬양한다. 가장 큰 향유고래의 꼬리를 살펴보면 우선 동체의 맨 끝에 거의 사람의 허리만큼 가늘어져 있는 데서부터 이 꼬리는 시작되는데 그 상부 표면만한 넓이가 최소한 50제곱피터는 될 것이다. 통통하고 탄탄한 동체의 밑부리에서 두 갈래의 단단하고 폭넓은 편편한 꼬리 지느러미가 뻗어나가고 그것이 또한 서서히 얇아져서 이었고 1인치도 못 되는 두께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 꼬리 지느러미는 갈래에서 약간 겹쳐져 있지만 옆으로 날개처럼 벌어져가고 그 사이에 넓은 공간을 둔다. 이것의 초승달 모양의 윤곽처럼 절묘하게 아름다운 선은 다른 어떤 동물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자란 고래의 경우 꼬리의 가장 넓은 부분은 지름이 20피트를 훨씬 넘는다. 그 전체는 유착된 힘줄로 뻑뻑하게 짜여진 한 조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절단하면 분명히 다른 세 개의 층, 상중하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부와 하부층의 조직은 길게 수평으로 뻗고 극히 짧은 가운데의 조직은 바깥쪽의 두 층 사이에 열십자형으로 달리고 있다. 이 삼위일체적인 구조가 특히 꼬리를 강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옛 로마의 성벽 연구가라면 그 가운데 층부를 봄으로써 이상하게도 이와 비슷한 저 경탄할 고대의 유적지에서 항상 돌과 교착하여 놓여있는 얇은 기와층이 바로 그 유적물을 강대하게 하는 요인임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러나 이 억세고 질긴 꼬리 자체의 힘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듯이 고래의 몸집 모두가 가로 세로로 엮어진 힘줄로 조직되어 있는데 그것이 양쪽 허리깨를 지나 꼬리 지느러미로 달리며 분간할 수 없이 섞여 꼬리의 힘을 더욱 강대하게 한다. 그러므로 고래 전체의 청량하기 어려운 힘은 서로 합쳐져서 그 맨 끝에 응집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만약 물질계의 전면적 파괴라는 것이 야기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 놀라운 역량은 그 우아한 몸짓을 조금도 손상하는 일이 없어 어린아이의 몸짓과 같은 가벼움이 거인적인 강대함 속에 물결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 그 여러 운동의 아름다운 비밀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다. 온갖 장대한 미에 있어서 힘이야말로 그 마술의 비밀이 된다.
대리석 헬라클레스 상에서 폭발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긴박한 힘줄을 모조리 빼보라. 매력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경건한 에크만은 괴테의 벌거벗은 시체를 덮은 천을 벗겨보았을 때 마치 로마의 개선문처럼 넘넘한 가슴을 보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켈란젤로가 아버지인 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그릴 때에도 그 얼마나 강건함을 주었던가. 한편 성자이신 신의 성스러운 사랑에 대해서 저 부드럽게 몸을 굽힌 자웅동체의 이탈리아의 그림들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든 간에 그 그림들의 그의 사상은 가장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다. 즉 그 그림들에는 근골의 넘넘한 따위는 조금도 없고 아무런 힘의 암시도 없고 다만 소극적이고 여성적인 순종과 인내만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점들이 그가 가르치려는 덕목임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내가 말하려는 이 기관의 탄력성은 이처럼 미묘해서 장난기로나 진지한 생각에서나 화가 나서나 그 밖의 어떤 기분으로 휘둘러대건 그 운동은 항상 더없이 아름답게 빛난다. 어떤 요정의 손짓도 이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 고리는 독특한 5가지의 운동을 한다. 첫째는 헤엄친 때의 추진력을 위한 지느러미로서, 둘째는 전투용 무기로서, 셋째는 옆으로 밀어내기, 넷째는 물을 때리기, 다섯째는 공중으로 축혀들기이다. 첫째, 향유고래의 꼬리는 수평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어떠한 바다의 어족과도 다른 운동을 한다. 절대로 최신 없이 괜히 흔들어대지는 않는다. 공연히 흔들어대는 것은 사람이나 물고기나 매우 열등함을 나타내는 모양새다. 고래에 있어서는 꼬리만이 그 추진력의 전부가 된다. 그것을 동체 밑으로 두루마리처럼 굽혔다가 급격하게 뒤로 튕긴다. 그것이 이 괴수가 무섭게 달릴 때 보이는 나는 듯 튀는 듯 하는 이상한 동작이다. 그 옆 지느러미는 다만 키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둘째, 약간 주목해야 할 일로 향유고래는 다른 향유고래와 싸울 때 그 대가리와 턱으로 싸우는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모멸스럽게도 그 꼬리를 주 무기로 한다. 보트를 칠 때도 재빠르게 꼬리 지느러미를 감았다가 뒤로 잡아제치는 탄력으로 때린다. 만약 공중에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특히 그것이 위로부터 떨어졌다면 그 타격에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의 늑골이나 배의 늑제가 이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다. 유일한 대책은 그것을 피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물의 힘을 거슬러 옆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포경용 보트의 경쾌한 부양력과 그 선제의 탄력성 때문에 참에는 늑제나 판제가 한두 장 깨지거나 배전이 살짝 스치는 상처를 입거나 하는 정도다. 이와 같이 물속에서 측면으로 때리는 것은 포경 중에는 그다지 신기할 것도 없는 일로서 이것을 모두 아이들 장난같이 여긴다. 누군가가 윗도리를 벗기만 하면 구멍을 막을 수가 있다. 셋째,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바로서 고래는 촉각이 모두 꼬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그 꼬리의 섬세함에 필적하는 것은 다만 코끼리 코의 민감함 뿐일 것이다. 그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옆으로 때릴 때의 행위에서인데 그때 고래는 소녀처럼 부드럽게 해면의 그 거대한 꼬리를 옆으로 조용히 흔든다. 그리고 만약 그가 슬쩍 한번 선원의 수염을 어루만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선원은 수염과 함께 화를 입게 마련이지만 말할 수 없는 정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런데 이 꼬리에 물건을 움켜쥐는 힘이 있었다면 나는 달모노데스의 코끼리가 자주 꽃시장에 나타나서 공손히 절을 하면서 꽃다발을 처녀들에게 바치고 나서 그녀들의 허리띠를 쓰다듬었다는 이야기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볼 때에 고래가 그 꼬리를 잡는 힘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실로 가엾은 일이다. 어떤 코끼리는 싸우다가 상처를 입자 코를 돌려서 제 몸에 꽂힌 창을 뽑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말이다. 넷째, 적막한 바다 한복판에 일시적인 안정상태에 있는 고래에게 들키지 않도록 살그머니 접근해 보아라. 그러면 그가 그 웅대하고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고양이 새끼처럼 마치 그 바다가 화롯가인 양 장난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장난 속에도 강렬함은 존재한다. 폭넓은 꼬리가 공중 높이 내 흔들리다가 이윽고 수면으로 내려쳐질 때 우리와 같은 울림은 수마일 밖에까지 울려 퍼진다. 그 포가 발사되었는가 하고 생각될 정도여서 그때 몸의 다른 쪽 끝의 물분기 구멍에서 밝은빛 물보라가 솟는 것을 포문에서 오르는 초연이라 혼동할 정도다. 다섯째, 고래는 보통 헤엄칠 때 꼬리가 등의 높이보다 훨씬 낮아 완전히 수면 밑으로 없어져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바야흐로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꼬리는 적어도 30피트의 동체 부분과 함께 공중으로 똑바로 축혀 세워져서 일순간 그 자세로 서서 진동하고 있는가 하면 곧 바다 깊이 모습을 감춰버리고 만다. 장엄한 도약.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쓸 작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엄한 도약을 제외하고는 이 고래꼬리의 곤두서기는 온갖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가장 응대한 것이다. 거대한 꼬리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에서 쳐들어져 전율하면서도 푸른 하늘을 잡고 매달리려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나는 꿈에 대악마가 지옥의 불바다 속으로부터 괴로운 듯 거대한 발톱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광경을 볼 때의 문제는 모두 그때의 기분 여하에 달려있다. 단태적인 심경이라면 악마가 나타날 것이고 이사야적이라면 대천사가 보일 것이다. 하늘과 바다를 새빨갛게 물들이는 해돋이 무렵 돛대 꼭대기에 서서 나는 고래의 엄청난 무리들을 보았다. 모두 태양 쪽을 향하여 한동안 하늘에 치솟은 꼬리를 일제히 흔들었다. 그토록 장려한 몸짓으로 신을 찬양하는 자는 배화교의 본고장인 페르시아에서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일일 것이라고 그때 나는 생각했다. 톨레미 필로타파, 이집트의 마게도니아의 왕조 제4대 왕조입니다. 톨레미 필로타파타가 아프리카 코끼리에 대해서 증언했듯이 나는 고래에 관해서 그것이 모든 생물 중 가장 경건한 것이라고 증언하리라. 유바 왕에 의하면 옛날 전투에 동원되었던 코끼리들은 깊은 침묵 속에 코를 높이 들고 아침을 축하하여 맞이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장에서 우연히도 한쪽 꼬리와 한쪽 코가 있다는 점에서 고래와 코끼리를 비교한 결과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결코 이 양극단의 기관을 하물며 그것들의 주인을 같은 수준에 놓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장 응대한 코끼리라 할지라도 레비아단 앞에서는 테리어 개와 같은 것이고 그 코는 거경의 고리 앞에서는 백합의 줄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묵직한 향유고래의 꼬리는 무서운 벼락 같은 분쇄력을 휘둘러 마치 인도의 고개사가 저글링을 하듯이 차례로 보트와 노와 선원들을 공중에 던져 올린다. 거기에 비하면 가장 무서운 코끼리의 코의 타격점은 장난삼아 부채로 살짝 때린 정도에 불과하다. 저 강대한 꼬리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나의 표현력의 빈약함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론 사람의 손짓도 능가할 만큼 아름다운 자태인데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대군을 이루고 있을 때는 때때로 눈을 끄는 신비한 태도도 있는데 포경자 중에는 그것이 프리메이슨 비밀결사의 신호나 부호 같은 것이어서 고래가 그런 방법으로 세계와 심오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고래가 몸 전체로 하는 거동 가운데는 아주 경험 많은 고래잡이들조차 설명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분석해 보았자 나의 힘으로는 피상적인 설명 정도밖에 할 수 없다. 나는 고래를 알지 못한다. 절대로 알 수 없다. 게다가 나는 고래의 꼬리마저도 알지 못하고 보면 그 머리의 일을 어찌 알겠는가. 하물며 그 얼굴은 있지도 않은 그 얼굴에 대해서는 알 턱이 없다. 고래는 말할 것이다. 너는 내 등이나 꼬리를 보았겠지만 내 얼굴은 못 보았을 게다. 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라고. 그러나 실은 그의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고 또한 그 얼굴에 대해서 무슨 암시가 있더라도 고래에겐 얼굴이 없다고 다시금 말할 것이다. 제87장 대연합 돛대. 길고 좁은 말라카 반도는 버마 영역에서부터 남동쪽으로 뻗어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남쪽 끝에 붙어 있다. 그 반도로부터 연장성상에 이어진 것은 수마트라, 자바, 발리, 티모르 등의 섬들로 그 섬들은 다른 섬들과 함께 하나의 거대한 방파제 또는 성체를 형성하여 기다랗게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연결하면서 끝없이 넓은 인도양과 가득히 흩어져 있는 동방의 섬들을 가로막고 있다. 이 성체에는 배와 고래의 편의를 위해서 출경문이 몇 개 열려 있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이 순다와 말라카의 두 해협이다. 서쪽으로부터 중국을 향하는 배는 주로 순다 해협을 통과하여 중국해로 들어가게 된다. 이 좁은 순다 해협은 수마트라와 자바를 나누면서 여러 섬을 형성하는 큰 성체의 중앙부에 있어 선원들에게 자바 고지라고 불리는 지푸른 고절 받침벽으로 하고 있다. 그곳은 대성벽을 둘러친 제국의 중앙 정문과 적지 않게 닮은 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동방해역의 숱한 섬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향료와 비단과 보석과 황금과 상하의 무진장한 부를 생각할 때 그와 같은 부가 무력할지언정 탐욕스럽게 이를 데 없는 서방 세계로부터 지형상 방위 태세를 갖추게 한다는 것은 대자연이 주는 의미심장한 암시 같다. 순다 해협의 양해안은 지중해나 발트해 프로폰티스 해의 입구를 지키는 오만한 요새와 닮은 점은 없다. 이곳 동양인들은 덴마크 사람과는 다르다. 그들은 과거 몇 세기 동안 밤이고 낮이고 수마트라와 자바 사이를 귀중한 동방의 짐을 가득히 싣고 달리는 배의 무한한 행렬에 대해서 돛대를 내리고 비굴한 경의를 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와 같은 의례에 대해서는 깨끗이 기권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공물에 대한 요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아득히먼 옛날부터 말레이 해적의 회속 범선은 수마트라의 깊숙하고 울창한 물굽이나 섬 그늘에 숨었다가 해협을 지나가는 배를 습격하여 창을 들이대면서 공물을 바치도록 엄중하게 요구했다. 유럽으로부터 온 순양함이 피비린내 나는 징계를 되풀이했기 때문에 그 해적들의 대담성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감퇴되었다고는 하나 오늘날에도 아직 이 근처 해역에서 영국이나 미국의 배가 무참하게 습격당하고 약탈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위세 좋은 순풍을 타고 피코도는 이제 바야흐로 이 해역에 다다르려 하고 있다. A여부는 그곳을 지나서 자바해로 들어가 다시 여기저기 향유고래가 출몰한다는 해상을 북으로 달려 필리핀 제도의 근해를 스친 후 일본 원해의 대표 포경 시즌에 알맞게 닿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피코도의 대항해는 전 세계의 향유고래가 있는 거의 모든 해역을 두루 지나 드디어 마지막에 태평양의 적도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A여부는 여태까지의 추적에서는 곳곳에서 허탕을 쳤지만 여기서야말로 모비딕을 만나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해역은 모비딕이 가장 잘 나타나곤 하는 곳으로 계절도 그가 틀림없이 출현할 무렵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주 타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말이다. A여부는 이 주황 추적에서 아무데도 들르지 않으려는 건가? 선원들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가? 아무리 그래도 물이 없어지면 기항해야 한다. 그러나 영겁의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하늘을 도는 태양은 그 불꽃의 궤도를 달리면서 자기의 안에 있는 것 이외의 보급은 받지 않는다. A허브도 그와 같다. 또한 포경선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 다른 배들은 외국의 부두에 운반하는 물건을 여러 가지 싣지만 방황하는 포경선의 짐은 배 자체와 선원과 무기, 필요한 물자들을 빼고는 싣지 않는다. 배의 짐칸에는 호수의 그것만큼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 밑바닥에는 쓸데없는 나비나 무쇠 따위는 절대로 신지 않고 필요한 것만을 싣지 않고 싣는다. 몇 년치의 물을 싣고 다닌다. 그 맑고 좋은 낸티켓의 물, 낸티켓 사람이라면 3년 동안이나 태평양 위를 떠돌아다닌 뒤라도 여전히 그 물에 달려들지 바로 어제 페루나 인도의 강에서 통에 담아온 찝찝한 물 따위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설사 다른 배들이 뉴욕과 중국 사이를 왕복하는 동안 몇몇 항구에 들른다 해도 포경선은 그 기간 내내 한 줌의 흙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만난데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바다에 떠도는 선원 이외에는 한 사람도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들이 다시금 대홍수가 닥쳐왔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해도 그들은 다만 괜찮아. 이게 방주니까 하고 대답할 뿐이리라. 그런데 숱한 향유고래가 자바의 서해안 바다 밖 순다 해협 가까운 근처에서 잡히고 있었으므로 그곳은 그 주변의 많은 어장과 함께 일반적으로 포경자들에게 가장 좋은 항해 목표가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코도호가 드디어 자바 곳에 접근함에 따라 돛대 꼭대기에 망복이 당번들은 종종 고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들었다. 그러나 열대 수림의 초록에 쌓인 육지의 벼랑이 얼마 가지 않아 뱃물이 우측에 나타나서 신선한 육지의 향기가 흘러 취각을 기분 좋게 자극했을 때까지도 물뿜기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고래를 만날 것을 거의 체념하고 배가 막 해협으로 꺾어 들려 한 바로 그때 돛대 꼭대기에서 귀에 익은 환희의 외침이 울리고 얼마 뒤에 신기하게도 기막힌 광경이 우리 앞에 전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미리 이야기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향유고래는 근래에 4대 양에 걸쳐 쉴 새 없이 몰렸기 때문에 조그만 무리를 이루어 따로따로 다니는 버릇을 버리고 때로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때를 지어 다닌다. 그 장면을 보면 그들의 국가들이 상호간의 원조와 안정보장을 위해서 굳게 연합하고 동맹을 맺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향유고래가 이토록 방대하게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태, 즉 가장 좋은 의장을 항해한다 해도 자칫하면 몇 주일이나 몇 달 동안 물품기 하나도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몇천 몇만의 물품기를 보는 일이 가끔씩 생겨나는 것이다. 뱃물이 양쪽에 광범위하게 2, 3마일 저 멀리 거대한 반원을 그리며 수평선의 절반을 덮은 끊임없는 고래의 물분기가 대낮의 공중에 치솟아 빛나고 있었다. 참고래의 물분기가 똑바로 두 줄기로 솟아 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 갈라져 두 갈래로 늘어진 바위나무 가지들처럼 되는 것과는 달리 향유고래의 물분기는 앞으로 비스듬히 기운 한 줄기 물기둥이 흰 거품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뿜어 올라갔다가는 바람 불어가는 쪽으로 떨어진다. 피코도호가 언덕 같은 큰 파도에 올라탈 때 그 갑판에서 바라보면 자욱이 떼지어 뿜어오른 이 물기둥 하나하나는 뒤틀리듯 하면서 하늘로 치솟는다. 그것을 물과 공기가 융합된 파르스름한 안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상쾌한 가을 아침에 언덕 위에 말을 타고 올라가서 어느 조밀한 대도시의 활기찬 굴뚝 수천 개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다. 행진하는 군대가 저기 숨어있는 산악지대의 험하고 좁은 길에 접근하면 그 속도를 빨리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그 위험한 길을 지나 다시 비교적 안전한 들판으로 나가서 대형을 넓히려고 서두르는 것과 똑같이 이 고래의 대함대는 해협을 돌면서 서서히 그 반원형의 날개를 좁혀 하나의 밀집체가 되어 초승달 모양의 고리 모양을 남기면서 부지런히 헤엄쳐 가고 있었다. 돛을 팽팽히 하고 피코도호는 그들을 바싹 따랐다. 작살잡이는 무기를 든 채 아직 내려지지 않은 보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만약 바람만 계속 불어준다면 하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이 대군이 순다 해협에서 끝까지 쫓겨 동방해역으로 들어가 흩어질 것이므로 적지 않은 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모여든 무리 가운데 모비딕이 시암 왕의 대관식 행렬 중에 큰 흰 코끼리처럼 숭배를 받으면서 잠시 헤엄치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들은 보조도체 또 보조도체를 덧달고 전방의 고래무리를 추적했는데 그때 갑자기 태슈태고가 고물 저쪽의 무언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전방의 반원형뿐만 아니라 그와 대응하는 또 하나의 반원형을 후방에서 보았던 것이다. 산산이 흩어진 흰 전기처럼 보이는 것은 고래들의 물뿜기가 솟았다가는 떨어지는 것과 똑같았는데 단지 그처럼 완전히 솟았다가 없어졌다 하진 않고 부단히 떠도르고 있어 결코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은 없었다. A협은 그것을 유심히 망원경의 조준을 맞추고 나서 재빨리 다리의 송곳구멍으로 한 바퀴 돌면서 외쳤다. 돛대에 올라가라. 돛을 적실 채찍과 양동이를 준비해라. 말레이 놈들이 쫓아오고 있다. 이들 흉악무도한 아시아 사람들은 피코도호가 언제나 완전히 해협에 들어올까 하고 곧 그늘에 숨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했는지 지나치게 조심하다 늦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추격을 해왔다. 그러나 속력이 빠른 피코도호는 때마침 불어오는 알맞은 바람을 받아 필사적인 추적을 하던 참이라 한층 속력을 가할 수 있었으나 이 암갈색의 박애주의자들은 그야말로 피코도호에 대해 더욱더 채찍질을 하고 박차를 가한 셈이니 무척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A여부는 망원경을 겨드랑이에 끼고 갑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앞으로 휙 돌아서서 그가 쫓는 괴물들을 노려보곤 뒤로 휙 돌아서서 그를 쫓는 피에 굶주린 해적들을 노려보곤 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의 심경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는 지금 배가 달리고 있는 좁은 수로 양쪽의 녹음이 우거진 벽을 보면서 거문을 지나서 복수의 길이 가로놓여 있음을 느꼈고 끔찍한 종말을 맞을 때까지 쫓고 쫓기는 일도 바로 거문을 통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야만적이고 무참한 해적의 무리와 신을 알지 못하는 악마와 같은 동물의 떼가 그 지옥 같은 저주를 품고 일제히 그에게 소리 지르며 덤벼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모든 상념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을 때 A협의 이마는 빛을 잃고 주름이 잡혔는데 그것은 마치 거무스름한 모래밭을 해일이 미친 듯 물어뜯으면서도 굳건한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데는 실패한 뒤의 상태를 생각나게 했다. 그러나 무모한 선원들은 그와 같은 상념에 시달리는 일이 거의 없다. 피코도호가 해적들을 확실히 떼어놓고 드디어 수마트라 쪽의 녹색이 선명한 코카투 고저를 스치고 달려 순식간에 저쪽 넓은 바다로 나가자 작살잡이들은 배가 말레이 사람들을 이토록 멋지게 떼놓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빠른 고래떼가 배를 떼놓고 가버린 것을 더 슬퍼했다.
그러나 계속 고래군의 뒤를 쫓아가는 동안 드디어 그들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차츰 배는 그들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바람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보트를 내리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고래떼는 향유고래의 이상한 본능과도 같은 힘에 의해서 그들을 쫓는 세 척의 배들, 아직도 1마일이나 뒤쪽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쫓는 세 척의 배를 알아차리자마자 갑자기 다시 기운을 돋우어 긴밀하게 대우를 가다담더니 그 물분기를 마치 총금의 성광이 번쩍이는 긴 행렬처럼 하고는 속도를 배로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옷을 벗어던지고 셔츠와 팬티 바람으로 노를 움켜잡고 수시간을 저어간 끝에 이제는 쫓기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고래떼 전체가 그 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 같은 동요를 일으켰다. 그것은 그들이 드디어 이상한 혼란에 의한 무력한 망설임이라고 할 만한 것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었는데, 포경자들은 고래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고래는 혼이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여태까지는 긴밀한 대열을 이루고 급속히 당당하게 나아가던 그들은 엉망으로 흩어져 대혼란을 일으켜서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와 인도 전쟁에서 싸우던 인도 포루스 왕의 코끼리군처럼 극도의 공황에 빠져 미쳐버린 것 같았다. 거대하고 불규칙한 원을 그리며 사방으로 흩어져서 정처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과 그 짧고 굵은 물뿜기를 보면 그들이 당황해서 허둥대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 중의 어떤 놈은 그 두려움을 이상하게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런 놈들은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듯 난파해서 부서진 배처럼 바다에 힘없이 떠돌고 있었다. 이들 고래떼가 만약 3마리 흉포한 늑대에게 쫓기는 어리석은 양떼라 하더라도 이처럼 심한 혼란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뜻밖의 이런 겁많은 몰골을 보인다는 것은 모든 군서동물의 특징이다. 서부에 있는 사자의 갈기 머리를 지닌 물소는 몇만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도 한 사람의 말 탄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가려고 갈팡질팡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사람도 극장이라는 우리 안에 잔뜩 모여 있을 때 불이 났다는 경보라도 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혼란을 빚어내며 출구 쪽으로 마구 달려 밀치고 젖히고 짓밟고 눌러대다가 서로 부딪혀 처참하게 죽고 만다. 그러니까 저 눈앞의 혼이 빠진 고래무리에 대해서 놀랄 것은 없지 않겠는가? 이 지상의 어떤 짐승들 어리석음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광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이미 말했듯이 대부분 고래들은 심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이 고래떼는 나아가지도 물러가지도 않고 한 곳에 가만히 모여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의 관례대로 보트는 곧 흩어져서 제각기 고래떼의 바깥에 있는 고독한 고래 중의 어떤 놈을 목표로 했다. 약 3분 후 퀴캑의 작살이 던져지자 상처 입은 고래는 눈앞이 안 보이게 그 물분기를 우리의 얼굴에 끼얹었다. 그러면서 고래떼의 중심부를 향해 똑바로 선을 그으며 광선처럼 빠르게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에 놓인 고래가 이런 동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 거의 언제나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고래잡이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질주하는 괴마가 여러분들을 시시각각으로 광란의 무리 속으로 깊이 끌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생의 질서 따위에는 작별을 고하고 아찔한 전율과 흥분이 있는 사경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이다. 고래가 눈이 멀고 귀가 멀면서 몸에 달라붙은 강철 흡혈기를 한껏 속도를 내어 뿌리치려는 듯 똑바로 무섭게 달려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해면에 흰 물거품의 상처를 내면서 나는 듯 달리는데 사방에서 광란의 짐승들이 마구 달려와 우리에게 겁을 줄 때, 그 포유하에 있는 우리의 보트는 말하자면 배가 폭풍 속에서 숱한 빙산에 둘러싸여 복잡한 해협이나 만을 헤쳐가면서 어느 순간에 좌초되어 파괴될지 몰라 몸부림치는 것과 꼭 같았다. 그러나 퀴캑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씩씩하게 배를 저어가고 우리의 바로 앞을 가로막는 한 괴물을 훌쩍 피했는가 하더니 그 거대한 꼬리를 머리 위에 덮치려는 괴물을 피해 달렸는데, 그동안 줄곧 스타벅은 창을 들고 뱃머리에 서서 앞길을 막는 고래들을 짧은 창으로, 설명이 있습니다. 긴 창을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창으로 닥치는 대로 찔러 젖히는 것이었다. 또한 노잡이들도 그 본래의 일은 전혀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방관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주로 고함을 지르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대장, 비켜라 비켜. 한 사람이 혹이 있는 고래를 향해서 그놈이 느닷없이 수면에 불쑥 나타나서
대분의 우리 배를 물속에 넣어버리려 했을 때 외쳤다. 이봐, 꼬리를 좀 더 낮춰. 또 한 사람은 다른 고래를 향해서 그놈이 배전에 바싹 다가와서 몸끝에 달린 부채로 조용히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외쳤다. 모든 포경용 보트는 드럭이라고 불리는 낸트키스 인디안이 맨 처음 발명한 기묘한 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이것은 크기가 같은 네모난 나무 판자 둘을 그 나무 결이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단단히 붙이고 그 나무 한복판에 꽤 긴 밧줄을 단 것으로서 그 밧줄의 다른 한 가닥은 고리가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작사를 붙들어 맬 수가 있다. 이 드럭은 주로 흔해 빠진 고래들에게 사용된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는 도저히 한 번에 쫓을 수 없는 정도의 많은 고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유고래는 매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될 수 있으면 모조리 잡아버려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한 번에 모조리 해치울 수가 없다면 그 날개를 뺏어 두었다가 나중에 천천히 죽여야만 한다.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드럭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 보트에는 그것이 3개말인데 있었다. 첫째 것과 둘째 것은 성공적으로 던져져서 고래는 옆구리에 매달리는 드럭의 거대한 저항력을 받자 비틀거리듯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쇠뭉치가 달린 쇠사슬에 매인 죄인처럼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셋째 것을 던지자 그 모양 없는 나무 토막은 막 바다로 떨어지려는 순간 보트의 앉는 자리 중 하나에 걸려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부수뜨리고 함께 떨어져 나가버렸다. 노잡이는 자기 자리가 없어지자 뱃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바닷물이 양쪽에서 배 판자 구멍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서치와 펜처 두 서너 장으로 틀어막아 한동안은 침수를 막을 수가 있었다. 만약 우리가 고래 떼 속으로 돌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작사를 맞아 속도가 매우 줄어든 고래가 아니었다면 이런 드럭이 달린 작사를 던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우리가 소란한 주변에서 차츰 속으로 깊이 들어감에 따라 그 처참한 공황도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박혔던 작살이 드디어 빠져버리고 고래가 옆으로 쭉 늘어지면서 우리를 끌어당기던 힘이 점점 줄어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두 마리의 고래 사이로 미끄러지면서 고래떼의 가장 중심에 마치 어떤 산의 경류 속에서 조용한 골짜기 호수로 돌아가듯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거기에서도 물론 외부에 있는 고래들이 울부짖는 소리는 들려왔지만 이미 다른 세상 같았다. 이 중심부의 바다는 매끄럽고 윤기 흐르는 비단 같았는데 그것은 고래가 편안한 기분을 맛보고 있을 때 내뿜는 축축한 점액 때문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그때 온갖 소란의 중심점에 존재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 이상한 정적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멀리 바라보니 외곽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광란의 모습이 보이고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의 소규모의 고래떼가 둥그런 경마장을 달리는 무수한 말떼처럼 마구 질주하면서 원을 그리는 것이 보였는데 어깨를 서로 비벼대고 있는 폼으로 보아 서커스의 거인 기수라면 제일 가운데 있는 고래 위에 올라타서 그들의 등 위를 마구 뛰어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빙빙 도는 고래떼에 둘러싸여 만처럼 되어 있는 곳은 휴식하는 고래떼가 두껍게 몰려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리가 탈출할 기회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생물의 벽, 우리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조금 전에 열렸던 벽에 다시 구멍이 뚫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호수의 중심점에 있을 때 이따금 조그맣고 조용한 암고래며 새끼고래가 접근하곤 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초대한 소란한 바깥 주인의 부인이나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이때의 모든 고래떼가 형성한 영역은 만약 몇 겹으로 회전하는 외부의 원과 원 사이의 해면을 포함하고 또한 이 원 가운데의 여러 작은 무리 사이의 해면을 포함한다면 적어도 2-3제곱마일은 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경우 이런 정언을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얕은 보트에서 보면 물뿜기는 수평선의 끝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즉 암고래나 새끼고래들을 이 가장 깊숙한 울타리 속에 가두어 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 또한 그 대군이 차지한 해면의 광대함 때문에 암고래나 새끼고래들은 대군이 멈춘 이유를 올바르게 알 수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들이 매우 어려서 의심할 줄 모를 만큼 천진하고 경험이 없었던 때문인 것 같기도 했지만 아무튼 간에 이 조그마한 고래들, 가만히 멈추어 있는 우리의 보트를 호수의 가장자리 쪽에서부터 이따금씩 찾아온 것들, 이 고래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상하리만큼 우리를 무수하지 않았다. 우리를 믿고 있었던 것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짐작도 못할 만큼의 혼란 상태에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들은 집에서 기르는 개처럼 코를 킁킁거리듯 우리 주위에 나타나서 뱃전에 바싹 가까이 다가왔는데 간혹 뱃전에 닿기도 했다. 나중에는 그들이 어떤 주술에 의해서 갑자기 가축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였다. 퀵해그는 그들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려 주기도 하고 스타벅은 그 등을 창으로 핥히기도 했지만 후안이 두려워서 한동안 찌르는 것은 삼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뱃전에서 들여다보았을 때 이 놀라운 수면 아래 깊은 곳에는 또 하나의 더욱 이상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물속의 푸른 하늘 한복판에는 젖을 먹이는 어미고래들과 커다란 물통 둘레로 볼 때 머지않아 어미가 될 고래들의 모습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내가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이 호수는 상당히 깊은 곳까지 놀랄 만큼 투명했다. 인간의 갓난 아이들이 젖을 빠는 동시에 젖가슴 너머의 세상을 응시하며 마치 두 개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새끼 고래들도 영양을 섭취하는 한편 멀리 버리고 온 저쪽 세계의 추억에 아직도 잠겨 있는 듯한 눈으로 조용히 우리 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기보다는 다만 그들의 막 뜨기 시작한 눈에 우리가 모자반 한 움큼 정도로밖에 비치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옆에 떠다니는 어미들도 또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어린 것들 가운데 한 마리는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태어나서 하루가 지났을까 말까 하게 느껴졌는데도 그 몸 길이가 대략 14피트, 몸통의 둘레가 6피트쯤은 되어 섬직하다. 그 고래는 다소 개구장인 것 같았는데 조금 전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취하고 있었던 거북한 자세, 태어나기 전에 고래 태아는 튀어나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비해서 꼬리에서 머리까지 타타르 인들의 활처럼 구부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북한 자세가 아직 전혀 교정되어 있지 않았다. 매우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옆 지느러미, 꼬리 끝의 갈라진 조각도 방금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갓난아이의 귀처럼 쭈글쭈글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밧줄, 밧줄. 뱃전에 내려다보며 퀴케그가 외쳤다. 저놈 잡아, 저놈 잡아. 누가 밧줄 던지나 누가 찌르나 고래 두 마리 있어. 하나 커, 하나 작아. 이봐, 뭘 찌끄리는 거야? 스타벅도 외쳤다. 봐요, 자. 퀴케그는 가만히 손가락질했다. 작사를 맞은 고래가 보트에 수백 길이나 되는 밧줄을 풀어내고 있는 것처럼 또한 그 고래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떠올라서 느슨해진 밧줄을 공중을 향해 훌쩍 돌리는 것처럼 마담 레비아단의 탯줄이 갓 태어난 고래를 여전히 둘둘 감고 있는 것을 스타벅은 보았다. 고래 추적의 와중에 종종 느슨해진 탯줄, 곧 천년의 밧줄이 산밧줄에 얽히어 그 때문에 아기 고래가 잡히는 일이 있다. 바다의 가장 미묘한 비밀 중의 또 한 가지가 이 마법의 연못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레비아단이 물속에서 포옹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다. 이래하여 두렵고 낭패한 몇 겹의 윤무에 둘러싸였으면서도 중심부의 수수께끼 같은 고래들은 두려움도 없이 노골적으로 온갖 다정한 행위에 잠겨서 장난질과 환희에 듬뿍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사나운 대서양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중심부에서 항상 즐거이 고요와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칠 줄 모르는 괴로움이 무거운 행성처럼 나의 주위를 회전할 때에도 밑바닥 깊숙이 저 아래 내면에서는 영원한 기쁨의 온유함 속에 잠기곤 했다. 우리가 이처럼 황홀경에서 놀고 있을 때에도 먼 곳에서는 종종 급격한 광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다른 보트는 지금도 활동을 계속하여 고래 무리가 있는 경계에서 고래를 잡아 끌기도 하고 혹은 첫째 원속의 넓은 장소와 괜찮은 피난처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래와의 격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끌려가면서 날때는 고래가 이따금 윤무의 열을 마구 뚫고 달리는 광경도 이었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유달리 힘이 세고 빠른 고래에게 작살이 꽂혔을 때에는 그 거대한 꼬리의 힘줄을 찢거나 자르거나 해서 고래를 풀구로 만드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럴 때는 손잡이가 짧은 살을 도려내는 끌을 던지는데 그 끌엔 그것을 다시 잡아당기기 위한 밧줄이 달려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고래가 우리가 나중에 안 일이지만 완전히 풀구가 되지는 않았던 모양으로 보트에서 몸을 떼내 작살 밧줄의 절반을 끌면서 달렸는데 참을 수 없는 부상의 통증에 몸부림치며 윤무의 열 속을 뛰어 돌아다니다가 사라토가의 싸움터에서 말을 타고 고군분투한 아놀드 장군처럼 가는 곳마다 폭풍을 일으켰다.
이 아놀드 장군은 미국 독립운동의 용장이고 나중에 영국군에 투항한 용맹한 장군이라고 합니다. 이 고래의 상처가 무척 심했던지 그 광경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그 고래가 다른 고래들 사이에 불러일으킨 특수한 공포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알기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곧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포경사상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사고로 그 고래는 자신이 끄는 작살 밧줄에 여기저기 마구 얽어 매진 데다 끌이 꽂힌 채로 달리는 바람에 끌에 붙들어맨 밧줄의 반대쪽에서 나불거리던 끝이 그의 꼬리에 얽힌 작살 밧줄의 엉킴 속에 단단히 얽혀들고 끌날마저 그의 살에서 빠져서 마구 튀어다니고 있었다. 이런 고문을 당하고 미쳐버린 고래는 바야흐로 바닷물에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마구 달리고 날씬한 꼬리로 거칠게 물을 때리고 날카로운 끌날을 마구 휘둘러 동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었다. 이 끔찍한 사태가 모든 고래들을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눈뜨게 한 것 같았다. 우선 우리가 떠있는 호수의 가장자리를 이루던 고래들이 몰려들어 먼 데서부터 밀려온 물결에 들썩거리듯 서로 부딪히며 구르고 이윽고 호수가 희미하게 물결치기 시작하자 물속의 신방이며 육아실은 사라져버리고 중심에 가까이 있던 고래들은 차츰 그 원을 축소하여 작은 떼를 이루어 헤엄치기 시작했다. 이제 오랜 졸음은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곧 낮은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는가 하면 봄에 소란하게 깨어지는 허드슨강의 얼음덩이처럼 모든 고래들은 그 중심점을 향해 구르면서 하나의 커다란 맷뿌리를 만들려는 듯 밀려왔다. 그러자 스타벅과 퀵해그는 재빠르게 위치를 바꾸어 스타벅이 고물에 섰다. 노! 키를 잡으면서 그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자, 노를 잡아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자, 모두 조심해. 이봐, 퀵해그. 그놈을 저기 저 고래를 밀어젖혀라. 찔러라. 마구 때리라. 똑바로 서라고. 단단히 자, 모두 저어라. 저. 고래 등에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타고 넘어라. 그냥 저어가라. 보트는 이제 거대하고 시커먼 거성 같은 고래 2마리 사이에 끼었는데 그 사이엔 그저 기다랗고 가는 다르다넬스 해협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필사적인 노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길을 열 수가 있었고 거기서 다시 맹렬히 저어나가며 동시에 눈을 부릅뜨고 다음 출구를 찾았다. 몇 번이나 이렇게 해서 아슬아슬한 위험을 넘어서 드디어 우리는 조금 전에 외곽의 원의 하나였던 자리에 나왔는데 거기에는 고래가 하나씩 둘씩 모두 하나의 중심을 향해서 맹렬히 달리고 있었다. 이 행운의 탈출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아주 싼 것이어서 퀵해그의 모자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그가 뱃무리에 서서 달아나느라고 어쩔 줄을 모르는 고래를 찌를 때 넓적한 꼬리가 슛 하고 스치는 바람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 그의 머리에서 모자가 날려갔기 때문이었다. 조금 전의 대소동은 혼돈과 무질서였지만 오래지 않아 질서 있는 운동으로 차츰 바뀌어 갔다. 그것은 드디어 하나의 밀집체를 조직하고 그런 다음 다시금 전진을 시작하여 시시각각으로 속도를 더해갔다. 이 이상 추적해봐야 허사였다. 그러나 보트군은 아직도 고래가 지나간 근처에서 드럭에 걸려 뒤떨어진 고래라도 있으면 주워 올리거나 플래스크가 죽여 표지를 해둔 것을 잡거나 하려 하고 있었다. 그 표지는 깃발을 단 막대기인데 어느 보트나 2서너 개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급히 다음 고래를 쫓아갈 때에 바다 위에 떠있는 죽은 고래 몸에 그 막대기를 꽂아 표지로 삼음과 동시에 다른 포경선의 보트가 접근할 경우에 소유권이 있다는 증거로도 삼는다. 이 추적의 결과는 포경기의 명은 고래가 많으면 적게 잡힌다는 말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더러 긁은 고래 가운데서 잡힌 것은 한 마리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달아났다. 그러나 머지않아 결국은 피코드호가 아닌 다른 배에 잡히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말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87장까지 읽었습니다.